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번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봄을 부르는 식재료죠. 봄의 전령사 냉이, 이 제철 냉이로 만드는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보은의 꿀팁 빠밤 가득하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사망보험금 연금처럼입니다. 근데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상해보험이라고 하면 상해보험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는 거고 네. 사망보험금은 지정 상속인이든 아니면 유산을 받는 분들이 상속을 원래 보험을 가입한 분들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네. 다른 사람이 돈을 받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보험금은 내가 다 붙고 난 다음에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 네. 이렇게 죽어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후 대비 차원이니까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요.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과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두 사람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면서 사망보험금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장보험 누적 계약 금액이 약 11조 9천억 원.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활용 가능한 계약이 33만 9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오직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현물 서비스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형은 말 그대로 우리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납입한 연금 보험금의 보험료의 100%에서 200%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에 요양시설 이용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간병 등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에 올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이 보험사들도 이렇게 변화한 제도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노후에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상속세 대수술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죠. 대수술이면 대대적인 개편이 있다는 건데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에 7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과세 체제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는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유산세는 망자가 남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액이 클 수밖에 없겠죠. 세금은 상속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상속받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속자들이 받은 상속금만큼만 세금을 내니까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공제
그 기준 이런 것도 대폭 손질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뭐 1억 원이든 아니면 10억 원이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기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제가 없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세산에 대한 일괄 공제액이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해서 만약에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이런 식으로 공제 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일수록 아무래도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5월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될 때는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제가 여러 번 전제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 입법 아닙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야 간에 지금 상속세 개편안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내고 여야 안 내놓고 거기서 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곧 입법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안이군요. 합의안이 아니고 네, 합의안은 통과가 돼야 28년부터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된다면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태블릿보다 종이책입니다. 요즘은 이북이라고 하죠. 전자책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종이책을 가지고 다니기보다 그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분 혹시 이북 읽으세요? 아니요. 아니, 저는 어지러워요. 저는 아직 신문도 종이 신문 봐야 되고요. 책도 그냥 종이 책. 그죠. 저도 종이책 봐요. 네. 저도 9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북이 꽤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북으로 읽을 때하고 종이책 읽을 때가 많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종이책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독서나 공부를 할 때보다 종이책으로 읽을 때 학습 효과와 독해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스페인 발렌시아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종이책으로 독서할 때 디지털 독서보다 독해력이 6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독서와 종이책 독서 효과를 비교한 선행 연구 25편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분석 대상만 30개 나라 4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디지털 기기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온라인 글이 어휘나 내용 면에서 종이책보다 미흡한 점이 독해력 향상을 방해한다. 디지털 독서를 자주 하는 학생들은 학문적인 어휘 발달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디지털 교육 미리 했던 나라 중에서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한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정부도 한번 참고해 왔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스웨덴은 2017년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년 만에 포기하고 종이책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문해력 저하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도 유아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이 핀란드는 11세부터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교육에 한때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나타나는 산만함, 시력 저하, 불안 증가, 학업 성과 저하 이런 현상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를 했다고 합니다. 태블릿 PC 물론 편리합니다만은 그 종이책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 네. 향 이런 게 있고 종이 신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종이 신문만의 매력 이런 게 있거든요. 꼰대인가? 아닙니다. 네. 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눈썰미로 구조입니다. 누가 또 어떤 상황에서 눈썰미로 구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역시 경찰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경찰. 하게 되는데요.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조승희 순경이 지난 2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버스에 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문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가 하차배를 누르고 내리려고 하길래 조순경이 하도 아이가 뭐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이니까요. 우산을 건네줬다 그래요. 근데 우산을 받아든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직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도로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버스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조순경도 버스에서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쫓아가서 아이에게 인근 편의점으로 가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를 데려간 뒤에 아이 목걸이에 적힌 번호로 보호자에게 연락했고요. 또 112에 신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혼자 그것도 하이 없이 버스를 탄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시간 전에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조순경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왔고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구조됐던 아이도 조순경을 껴안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경찰관의 눈썰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모든 사람의 눈썰미가 더해야 하거든요. 네. 아이가 분명히 이상했는데 버스에 다른 승객도 신고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관이 많다 하더라도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시민의 신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경찰관 이 순경분이야말로 진짜 민중의 지팡이네요. 네. 아유 제대로 처리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제 야외 활동을 했는데 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말썽이더라고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됐고 몽골 동쪽에서도 황사가 발원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전국이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지속했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일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황사도 이 정도인데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그 밖의 내륙 지역도 차차 건조해집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이 15도, 전주와 부산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서울과 강원은 맑게 드러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집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전국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막바지 겨울의 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개그맨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2년 3월 1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 3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 창경원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입니다. 지금은 또 창경궁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때는 창경원이라고 불렸었죠. 서울에서 가장 큰 유원지였습니다. 창경원 케이블카는 연못 춘당지 위를 오갔는데요.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또 놀이기구까지 함께 있어서 창경원은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가 찾는 유원지였습니다. 창경궁, 그 시절에는 창경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케이블카 타려고 줄 쫙 늘었었고요. 네. 지금 저 뒤에 그 연못 있잖아요. 오. 거기서 배 타고 와.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경궁 안에 놀이시설, 뭐 동물원, 케이블카가 네. 있던 모습,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서 지금 사진을 보게 되는데 당시 최초의 케이블카 모습은 어땠어요? 네, 이 연못 지금도 있죠. 춘당지라고 하는 네. 연못인데요. 이 위에 케이블카를 놓은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주변에 갈 만한 유원지가 없었어요. 당시 최고의 유원지가 바로 이 창경원이었습니다. 1962년 3월 10일 날 당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창경원에 케이블카를 개통하는데요. 연못인 춘당지 위에 2대가 들어섰습니다. 높이 16m, 위를 300m 거리를 다니는 것인데 한 대에 15명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케이블카였으니 장안에 화제가 됐겠죠. 자, 어릴 때 창경원 케이블카 한번 타봤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였어요. 자, 하늘 위로는 케이블카가 다니고 연못에는 또 배가 다니고 하는 노조. 네, 이런 복합 놀이시설이 여기 있었던 건데요. 이 보트 요금이 30분에 15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50원이면? 그때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5원일 때 우와, 엄청 비싸네요. 그래요? 네, 시내버스 요금의 30배가 돼요. 와. 네, 겨울엔 또 연못이 얼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 아무나 못하는 보트. 그러니까요. 오. 아니 이렇게 또 케이블카하고 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동물원부터 놀이기구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1909년 11월에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고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36번째고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만든 동물원이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코끼리, 사자, 원숭이 등 포유류 29종, 조류 43종 등 총 72종, 361마리로 동물원을 개장을 했습니다. 관람객이 코끼리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었고 동물원에서 새로운 동물이 들어왔다, 또 새끼,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신문에 날 네. 정도의 오. 뉴스가 됐습니다. 당시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역시 동물의 왕 호랑이였는데요. 호랑이. 호랑이를 실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주 단연 인기를 끌었죠. 동물원에 케이블카, 회전목마, 코끼리 열차, 회전 그네 이런 것, 이 놀이기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대단했죠. 근데 창경원 안에 또 중요한 건 당시에 잘 볼 수 없었던 실내 식물원이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원 말고 식물원도 있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 창경원 대온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고요. 쉽게 보기 힘든 열대 식물과 다양한 화초들이 여기가 전시가 됐었는데 특히 온실 중앙에 바나나 나무가 있었어요. 오. 바나나가 흔치 않던 시절에 인기 최고의 네. 식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나 온실은 얼마나 비쌌어요? 2017년에 복원이 돼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수많은 천연 기념물급 식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벚꽃 시즌이 조금 있으면 뭐 올 텐데 당시 창경원이 벚꽃의 명소였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벚꽃 못 보고 사람만 보고 왔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여의도 윤중로, 잠실,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그뿐 아니죠.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도 벚꽃으로 아주 좋습니다. 동네마다 벚꽃 명소가 있죠. 홍보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벚꽃 하면 창경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벚꽃철에 창경원 야간 개장을 해서요. 밤벚꽃 놀이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조명과 함께 하얗게 만개된 이 벚꽃을 보는 정말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창경궁이 유원지가 된 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네, 이 창경궁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창경궁은 조선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거처하던 궁으로 지은 작은 별궁이었습니다. 그 뒤에 성종 때 이 수강궁이라고 한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면서 지금 규모로 키웠는데요. 조선 후에 궁궐로 쓰이다가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순종 황제가 즉위하면서 창경궁의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는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 옆에 있는 창경궁을 허물고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명칭도 이때 창경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의도는 조선의 궁궐을 훼손해서 황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네. 6, 70년대 궁궐보다는 이제 유원지로 더 유명했던 친숙했던 창경궁의 이면에는 일제 강점기에 좀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경궁으로
다시 복구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네, 창경궁 회복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1970년대 말부터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1978년에 과천 서울대공원이 착공이 돼서 1983년 10월에 창경원 동물원에 있던 동식물들을 전부 그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창경궁을 되찾기 위한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1983년 12월 30일 창경원이 드디어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됐고요. 여기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벚나무도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같은 원래 궁궐에 있던 나무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때 창경원에 있던 벚나무 일부가 여의도로 옮겨져서 윤중로 벚꽃놀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정전, 명정전, 빈약문을 중심으로 해서 홍화문까지 차례로 복원이 되면서 궁궐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벚꽃과 동물 구경을 하던 유원지 창경원에서 우리의 궁궐 창경궁으로 제 모습을 찾은 지 이제 42년이 됐는데요. 이제 곧 봄이 되죠. 올 봄엔 궁궐 다 좋지만 창경궁에 한번 가셔서 되찾은 창경궁의 아름다움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거기서 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입니다. 3월 1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 중에 이분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1990년 3월 12일은 강호동 씨가 최연소 천하장사에 오른 날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강호동 씨를 유명 예능이로만 알지 씨름 선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텐데요. 혜성같이 나타난 씨름판의 악동 강호동 씨는 이날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씨를 누르고 최연소 천하장사 자리에 올랐고 이후 힘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전으로 우리나라 씨름계를 평정하면서 모래판의 황태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씨름판 악동. 예. 아유, 근데 그 경기는 한번 볼만했고요. 거침없는 그 뭐 테크닉, 네. 그다음에 쇼맨십 이게 아주 모래판을 압도했죠. 강호동 씨는 처음 어떻게 씨름판에 입문하게 됐어요? 강호동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씨름을 시작했는데요. 이만기 씨를 가르쳤던 황경수 감독이 직접 진주까지 가서 강호동 씨를 마산중학교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즉 이만기 선수와 강호동 선수는 같은 스승을 둔 사형제 관계가 되는 거죠. 당시 황경수 감독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밥을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냉면 그릇만한 대접에 밥을 가득 담고 특별 제작한 주걱만한 이 수저로 밥을 퍼먹는데 서너 숟가락만에 한 그릇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걸 본 황경수 감독이 힘은 정말 장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인데다가 씨름 천재의 면모를 보인 강호동 씨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씨름 선수로 유명했고 고3이 되던 해에 아마추어 전국 통일 장사를 거머쥐면서 씨름계의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떡잎부터 남달랐던 강호동 씨. 프로 데뷔 전부터 아주 그냥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죠. 네, 이 데뷔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1989년 3월 강호동 씨가 만 18세의 나이에 천하장사 대회에서 프로 데뷔전을 갔는데 다른 의미에서 정말 임팩트가 있었어요. 강렬했던 데뷔전 함께 보실까요? 강호동의 데뷔전 소리를 절대 못 악착 같죠. 악착 같아요. 이래서 넘어뜨리니까 막 분하다 이거예요. 저런 쇼맨십이 있어요. 들어 누워. 아, 재밌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진 선수가 강호동입니다. 네, 데뷔전에서 이렇게 졌어요. 경기 네. 시작 전부터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상대방 선수가 귀 아파서 씨름 못하겠네 이런 생각하겠죠. 경기 도중에 두 선수가 삿발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방심하고 있는 이 사이에 상대 이종식 장사가 기습적인 밭다리 기술을 걸어서 강호동 선수를 내동댕이 칩니다. 맞아요. 자, 이 패배를 기록했는데 강호동 씨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됐는지 그 대회 최강자 이만기와의 첫 대결에서 승리하고 최연소 백두장사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강호동 시대 서막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가 본 명장면 천하장사 타이틀을 놓고 이만기 선수와의 한판 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데뷔 2년 차인 1990년 3월 제18회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선수와 새로 등장한 신예 강호동 선수가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당시 최정상 씨름 선수였던 이만기에게 맞서서 7살 아래인 강호동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명장면을 낳은 그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유명하죠. 덕거리 그렇지. 자, 그렇지. 이만기 장사가 300승을 해서 적어도 소리가 너무 옳고 됩니까? 내 친목을 씨 하루는 너무 침이 보는데 가자고 알았어 자 저 뒤에 이제 악수를 안 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방언하고 이제 저때 삿바 싸움이 대단했고요. 왜 이러노?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만기 선수가 두 가지에서 졌어요. 첫째는 신경전에서 맞아, 졌고 맞아. 또 한 가지는 나이에서 진 거예요. 네. 막 눈을 깜빡거리고 윙크를 하는 거죠. 기합을 놓고 하는 이런 특유한 네. 퍼포먼스로 이만기 씨의 평정심을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이만기 선수를 2대 0으로 꺾고 파란을 일으켰어요. 이어 결승에서 유영대 선수마저 3대 0으로 꺾으면서 만 19세 나이로 최연소 천하장사가 됐는데 그 전에 이만희 선수가 20세 천하장사 된 게 기록이었거든요. 네. 이 기록까지 함께 깬 겁니다. 그리고 그에 있었던 두 번의 천하장사 대회를 모두 제패하면서 3연속 천하장사 제패라고 하는 신기록을 또 세웁니다. 이러면서 강호동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네, 모래판의 새로운 강자 강호동 씨가 떠올랐습니다. 이후 무서운 기세로 정말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죠. 네, 강호동 선수 최단 기간 천하장사 5회 올랐고 백두장사에 7회 올랐고 통산 141전 109승 32패 승률 77.3%로 현역 승률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씨름계를 평정합니다. 씨름판 위의 강호동은 누구보다도 날렵하고 영리했어요. 엄청난 힘의 유연성까지 겸비한 최고의 씨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호동 씨가 한창 전성기를 부과하던 1992년 5월에 23살 그 젊은 나이에 돌연 씨름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그 이게 되게 놀랐던 게 씨름판에서 최고의 위치에 전성기를 달리다 보니 은퇴를 하더니 갑자기 나타난 게 운동 쪽이 아니라 이 개그맨으로 변신해서 나타났잖아요. 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강호동 씨는 이경규 씨 도움을 받아서 M사 특채 개그맨으로 뽑혀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철없는 연기와 그 두 팔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한 그거 있잖아요. 저거. 설규 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행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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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유행어를 탄생시키면서 방송가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예능을 통해서 안방극장을 평정했고 지금은 국민 MC로 자리를 잡고 있죠. 현재는 예능인으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강호동 씨에겐 이렇게 모래판 악동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네. 제대로 하는 거죠.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1년 3월 13일은 배제학당의 아펜젤러 타임캡슐이 69년 만에 개봉된 날입니다. 아펜젤러 타임캡슐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주춧돌 아래 묻어놨던 타임캡슐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몇 년 뒤에만 봐도 정말 신기한데 그죠? 이걸 69년 만에 개봉이 됐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참 궁금하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네, 배제학당은 1885년에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정동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죠. 2001년 2월 9일에 옛 배제학당 건물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건물 주춧돌 아래에서 청동제 상자가 발견됩니다. 크기가 가로 28.5, 세로 16.5, 높이 10cm의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타임캡슐이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인 배제학당에서 타임캡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누가 대체 언제 묻었는지 이거 알 수 있었나요? 마침 그 아펜젤러의 일기에 이 타임캡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87년 8월 6일 아펜젤로의 일기. 주춧돌을 놓으면서 그 아래 성경, 서적, 계약서, 사본, 동전 등을 넣은 함을 묻었다. 자, 기록이 있고 그 물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추정이 되죠. 이 관계자들은 이 일기를 토대로 해서 이 타임캡슐이 1887년에 아펜젤로가 묻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일기라는 게 쓰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일기에도 살짝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 타임캡슐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그 안에는 그 당시 사용되던 동전 꾸러미가 있었고 10엔짜리 일본 금화도 있었고 1932년 배제학당의 이사진, 졸업생, 재학생 명부, 배제학당의 학칙, 생도 수첩, 당시 발간된 3권의 책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전 꾸러미에는 1886년에 세워진 배제학당의 첫 채플 수업에서 모은 엽전과 은화라고 쓰여 있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었어요. 또 재밌는 게 당시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1932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가 실려 있었는데요. 자, 그 대목 장애인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932년 10월 22일 동아일보 배제고보교 대강당 기공. 오전 8시 30분 학교 및 교회 관계자 동창과 사회 유지들을 초청해 정초식을 거행한다. 이 건물은 1933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까 아펜젤로 일기에 1887년에 타임캡슐을 그러니까요. 묻었다 이랬는데 1932년 신문이 거기서 나와요? 안 놓치고 열심히 듣고 계셨네요. 맞습니다. 1887년에 묻었다는 상자 속에서 1932년 10월 20일 동아일보가 발견됐으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887년에 1차로 타임캡슐을 묻었다가 1932년 배제학당, 대강당, 기공당시 꺼내서 한번 열어봤고 그때 청동함을 제작하고 그날 신문과 몇 가지 물건을 추가한 다음 다시 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에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묻었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의 선구안이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펜젤로는 낯선 한국 땅에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 학당을 세운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펜젤로는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선교사로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당시 아펜젤로 부부와 또 유명한 선교사죠. 언더우드가 함께 왔는데요. 선교를 겸해서 영어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때 고종이 인재를 기르는 학교라는 뜻에서 배제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1897년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 교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교복을 입고 처음 수학여행도 갔고 학칙이 처음 생겨난 곳도 바로 이 배제학당입니다. 조선의 서당식 교육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체육, 음악, 미술, 의학 등을 가르쳤는데요. 특히 과학교육은 이 학교에서 처음 실시한 겁니다. 네, 배제학당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또 배출을 하죠. 인재를 기르는 학교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도산 안창호, 한글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습니다. 또 아펜젤로가 세운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 정동제일교회, 흔히 정동교회라고 불리죠. 네. 이 교회 노래에서 유명한데요. 철규 씨, 그 네. 노래, 그 대목 한번 압니다. 불러주시겠어요? 네.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 교회죠. 이 교회당, 이 교회당이 바로 정동교회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 교회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중심지가 됐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선교와 교육에 헌신했던 아펜젤로, 1902년에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포구 양화진 외인묘역에 지금 가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마운 분이네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3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10년 3월 11일은 우리 시대의 큰 어른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날입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문필가로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던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진정한 가르침을 세상에 남긴 채 이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법정 스님은 그야말로 무소유를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정 스님은 처음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나요?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 스님의 속명은 박재철입니다. 한 핏줄끼리 죽고 죽이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전남대학교 3학년 때인 1954년 출가를 결심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뜯어 말렸지만 청년 박재철은 그해 겨울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고향집을 떠났는데요.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 출가했고 이후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순천, 송광사 등에서 선을 닦으면서 정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평생을 홀로 사셨죠. 네, 1975년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이라는 암자를 짓고 17년간 홀로 지냈는데요.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 책을 썼습니다.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책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정 스님의 무소유. 네, 그렇습니다. 1976년에 산문지 무소유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오랜 세월 국민들의 필독서로 370만 부가 팔렸는데요. 우와. 풍족한 물질 세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신적인 자양을 기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적혀 있죠. 그러나 법정 스님의 이 무소유는 일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스님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빈털터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소유보다 자유. 네. 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시작으로 해서 오두막 편지,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라 등 20여 권의 책을 냈고요. 인쇄 등으로 들어온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10억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모두 기부했습니다. 또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화 운동, 환경 보호 운동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불교 시민 운동으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창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이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법정 스님은 1992년에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방석 하나, 호롱불 하나로 야. 수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 스님은 이 종교의 벽을 허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과의 교류도 상당히 화제였어요. 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우리나라의 불교와 천주교를 대표하는 두 분이 생전 각별한 인연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분의 소통을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이 사찰로 탈바꿈하던 날 천주교 사제인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례적으로 길상사를 방문합니다. 길상사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흘 뒤 스님은 화답으로 명동성당을 찾아 스스로 종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천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와. 야, 멋지다. 네. 진짜. 네. 저런 어른들이 요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불교의 지도자 그리고 카톨릭의 지도자로서 종교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2010년이죠. 우리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2010년 3월 11일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스님이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속세 나이 78세, 승려 나이를 범납이라고 하는데요. 범납 55세였습니다. 인세는 모두 기증해서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입원했을 때는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라면서 자신이 눈을 감으면 자신이 쓴 글을 일체 다시 출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장례 절차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리도 찾지 말고 관도 짜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서 스님의 시신 법구라고 하는데요. 이 법구는 승복을 입고 평상 후에 수의도 없이 가사만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서운 봄바람 속에 승복 그대로 가사 한 장만 덮은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 많은 신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마무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평생 삶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그런 법정 스님에게는 죽음조차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소유의 행복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번뇌에 빠진 대중들을 우려했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필요한 지금 법정 스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법정 스님 같은 분, 또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네. 예,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희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봄입니다. 아하. 낮에요. 옷차림이 조금 가벼워지고요. 햇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정말 봄이잖아요. 네. 이렇게 봄에는 생각나는 나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이죠. 냉이 한 바구니 정도는 먹어야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봄을 부리는 제철 냉이 특집입니다. 봄에 먹는 이 냉이가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아름 봄을 쉽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바로 뭐예요? 냉이 조갯살 깡장입니다. 이 깡장 만들어 놓으면은요, 쌈밥으로, 그다음에 비빔밥으로,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향긋한 냉이와 함께 바다향이 잔뜩 품은 이 조갯살을 같이 드시잖아요. 식감이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드시면서도 아, 봄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콩가루 입힌 냉이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콩가루 입혀서 냉이국 한 그릇 먹게 되면 아, 여기가 지금 시골인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구수하면서 고소하고 향긋한 그 맛이 아주 좋아서 입안에서 그야말로 봄 축제를 막 벌이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메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보은의 팁, 마밤까지 다 해서 아주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이 오면은 우리가 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 냉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대부분 이제 냉이하면 냉이 된장국을 생각하는데 오늘 뭐죠? 냉이 조갯살 깡장, 그리고 콩가루 입힌 냉이국까지. 야, 요거 한번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되시죠? 자, 일단 냉이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푸릇푸릇한 냉이가 아주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가 노지 냉이를 준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향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냉이를 어머님들이 준비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걱정거리가 언제 다듬지예요. 냉이 손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냉이가 이렇게 겉푸른색이 있죠. 약간 붉은 빛이 돈단 말이에요. 이건 노지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냉이 향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을 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흙도
물도 잘 빠질 뿐만 아니라 냉이가 손질이 좀 잘 되죠.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다 준비를 이렇게 해주세요. 냉이는 그 손질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잎이 약간 누래지는 게 있어요. 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떼어내시고요. 떼어내시고 그다음에 약간 거뭇거뭇하다 이런 거는 안 떼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노지에서 잘 자란 거기 때문에 약간 붉은 빛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다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랬으면 요거를 잘 우리가 손질하는 법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보은의 빠밤 이보은의 팁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굵은 소금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근데 소금물에 담가서 씻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굵은 소금을 넣고 비벼주세요. 그러면 굵은 소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흙까지 같이 털어내는 거죠. 떨어내죠.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댁에서는 흐르는 물에다가 헹궈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냉이 손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 하나 올려놓고 지금 소금물에 한 것을 여기다가 놓고 한번 헹굴 거예요. 야, 완전 빠밤이네 진짜. 보세요. 소금이 흙이란 흙은 다 갖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건져요. 깨끗하게 네.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고 또 그렇죠. 깨끗하고.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냉이를 손질하고 나서 요 붙어 있는 제가 이 빨간색 요런 것들 떼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거 떼시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맛있는 요게 맛이 납니다. 네. 이 향이 굉장히 또 진해요. 자, 그랬으면 요게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털어서 요거 지금 오늘 깡장 만들 거잖아요. 깡장은 되도록이면 탁 상추나 아니면 그 쌈 안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어때야 될까요, 예인 씨? 작아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라야 자지는 안 되죠. 되고 좀 잘게 자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금으로 문질렀기 때문에 요 억센 뿌리 부분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조갯살 사이즈 정도로 자르면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 네. 자, 이렇게 썰었어요. 숟가락에 잘 올라갈 수 이것도 있게. 같이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조갯살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갯살은 사실 지금이요 가장 통통할 때예요. 보시면 가장 통통하고 가장 달고 맛있을 때거든요. 요거 소금물에만 한번 살짝 헹궈서 건져주시면 돼요.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깡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냉이도 준비됐고 조개살도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깡장 그러면 된장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내려면 뭐가 들어가냐? 요 바로 이 양파가 들어가야 돼요. 이 양파도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면 아무래도 양파의 단맛이 많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잘게 써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선생님 뒤에 보였던 그 깡장 사진에 양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끓였기 때문에 지금 다 사그러들어서 약간 단맛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썰어주세요. 그래야 단맛이 더 배가 되고 그렇죠. 먹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야 아주 맛있습니다. 완전히 배어드는 거네요. 그럼요. 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 네. 이것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단맛을 많이 내려면 양파를 많이 넣는 게 좋긴 한데
또 양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좀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양파 2분의 1개 정도만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또 단맛 나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대파가 있겠죠. 자, 대파도 좀 썰어주세요. 대파도 써는데 대파는 흰 부분을 써는 게 좋아요. 흰 부분에서 연초록 부분까지 이렇게. 그렇죠. 흰 부분이 대파 향이 가장 강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단맛도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맛있겠다. 저 자연스러운 단맛이나 향이 배어 있으면 훨씬 맛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된장을 넣고 끓일 때 된장이 너무 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꿀을 넣기도 맞아요. 하고 아니면 쌀조청을 넣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쌀조청을 조금 넣긴 할 건데 그래도 자연의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일부러 대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기대됩니다, 맛이. 이렇게 준비하고 자 그랬으면 이제 깡장이 약간 매콤해야 맛있잖아요. 매콤해야 맛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뭘 넣을까요? 청양고추? 그렇죠.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를 넣는데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가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용은 고추를 빼고 어른용은 고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반 갈라서 썰어주세요. 근데 저 청양고추가 들어가줘야 사실 맛있어요. 칼칼한 그 느낌이 있어. 살짝 매콤한 그 향이 좀 배어나야 훨씬 맛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썰어주세요. 오늘 왜 저렇게 다 썰지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바쁘다고 안 썰었는데 오늘은 왜 썰지 하는데 오늘 깡장이요 이렇게 다 집어넣고 후루룩 볶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추려면 썰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요. 네. 또 이렇게 써시면서 크기를 보여주시니까 더 좋아요, 선생님. 저희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고추향 확 날라온다. 지금 오네요. 네. 매운맛이 좀 오죠? 네. 이렇게 좀 매운맛이 좀 가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요 고추를 담아야 될 그릇이 담아야 될 필요한데. 그릇이 필요한데 네. 여기 있네요. 고추까지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오, 이 자리 눈 매운데? 이쪽에 눈 매워. 써는 저는 어떻게? 아이고 선생님.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볶는 것만 남았어요. 자, 그랬으면 불을 일단 켜세요. 불을 일단 켜시고 불이 켜졌죠? 네. 자, 그랬으면 이 불 켜진 거에다가 향신채를 먼저 넣어요. 양파, 맞아요. 그다음에 대파. 파. 마른 팬에 그대로 그냥. 그쵸. 네. 마른 냄비에다가 그냥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갯살도 바로 넣어주세요. 조갯살도. 같이 한번 볶아내는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보은의 팁 빠밤. 빠밤. 뭐가 들어가냐? 요게 지금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된장을 넣고요. 된장을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조금만 주세요. 워낙 된장에 넣을 때는 다진 마늘이 반밖에 안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된장의 향을 마늘이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럼 된장 향이 구수하게 많이 안 나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어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세요. 자, 다 됐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볶아요. 이렇게 볶는 게 팁이에요. 왜 볶느냐? 우리가 보통 된장이 어머님들이 묵은내가 나요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볶아서 쓰면은 묵은내가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갯살 넣었잖아요. 네. 조갯살에 된장을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면 조갯살에 있는 비린 맛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들기름 넣었죠. 네. 들기름을 넣어서 하면은 훨씬 더 조갯살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된장, 깡장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바로 이보은의 팁이에요. 네. 그래서 꼭 조갯살하고 향신채를 같이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의 모든 움직임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움직임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보세요.
조갯살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이렇게 다 볶아지니까 이게 지금 향이 막 우러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된장을 볶았으니까 된장도 묵은 내가 안 나고 굉장히 구수한 맛만 나겠죠. 그걸 다시 볶으세요, 이렇게. 향이 슬슬 넘어오네요. 그래. 구수하면서 맛있겠다. 제가 요거를 언제까지 볶냐면 조갯살이 익혀질 때까지 볶아요. 네. 조갯살이. 조갯살이. 이거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럴 것 그렇겠어요. 같아요. 저 근데 저대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그럼. 깡장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넣어주세요. 쌀뜨물 넣고. 자, 깡장이니까 쌀뜨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한 2컵 정도만 필요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아까 우리가 안 넣은 게 있었죠. 바로 냉이. 넣어주세요. 주인공이지, 주인공. 듬뿍 넣으시는 냉이 깡장. 와, 왜냐하면 냉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 듬뿍 다 넣어요. 와 맛있겠다. 요게 근데 다 사그러들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끓여야 되죠.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근데 아까 저도 쌀조청은 넣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넣으세요. 쌀조청 한 큰술만. 냉이 넣고 그 다음에 그쵸? 쌀조청. 네. 근데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님이 당으로 조금 고생하셔서 쌀조청 같은 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양파를 2분의 1개 넣었잖아요. 한 개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단맛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센 불에서 5분. 그다음에 약한 불에서 30분을 은근하게 조리듯이 볶아주셔야 돼요. 약한 불에서 30분이 그 중요한 시간이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 깡장이 은근하게 맛이 들어요. 요거 쌈 싸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났죠. 그 앞에 뭐. 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이거는 뭐 한입 이렇게 해서 이제 봄이죠. 끓여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쌈을 드렸어요. 오, 네. 그렇죠? 푸짐한 쌈을 주셨어요. 아주 푸짐하게 드렸어요. 쌈밥집에서 나오는 그 쌈을 그대로 주셨어. 이 쌈 향도 너무 좋아.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자, 옆에 이제 뚜껑을 제가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쌈장이 나왔어요. 보세요. 와. 국물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이게 30분을 했기 때문에 국물이 없어졌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에다 안 넣은 게 있어요. 바로 고추를 안 넣었어요. 고추. 청양고추하고 네. 홍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하고 색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넣어요. 그래서 딱 5분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 나는 고추 먹는 맛이 좀 있어서 5분간 안 볶아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잡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깡장? 네, 네. 깡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냉이기 때문에 수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볶아서 잡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분감 있을 때 잡수시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꺼낼 때는 다시 한 번만 따끈하게 데펴서 수분감만 없애고 잡수시면 요거 한 3, 4일 이상은 잡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쌈으로 싸서도 잡수시고 비빔밥 만들어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잔치국수 멸치만 딱 끓여가지고 딱 놓고 요거 깡장 위에 올려놓고 잡수셔도 아주 좋고요. 수제비 요새 좋아하시죠? 네. 수제비를 아예 요거 2큰술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감자 넣고 국물 좀 많이 넉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칼국수 끓여 잡수셔도 뭐 괜찮아요. 만능이네요, 만능. 다 맛있죠 뭐. 자, 그랬으면 제가 네. 한번 드려볼까요? 먹고 싶어서 현기증이 납니다. 향 막 올라와. 지금 스튜디오에 빡 퍼졌어요. 아이쿠야. 쌈 싸가지고 깡장 듬뿍 올려서 밥 한 숟가락에 먹으면 너무 야. 맛있죠. 냉이 향이 확 나네. 저는 정말 보통 목요일 냉이 행복해요. 깡장은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다리 조개살로 이렇게 써보자. 만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재용 아나운서는 이미 쌈이 준비가 되어 이미 있어요. 쌈을 짚고 네,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이미 뭐 냉이 깡장 빠밤. 아유. 그리고 밥 조금 올리고 야, 쌈이랑 해서 같이 잡숴 보세요. 쌀때이 봄 그 자체죠, 뭐. 기대감이 있어. 와 이거 지금 뜨겁네. 벌써 숨소리가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맛. 어때요? 어이구야. 행복한 맛이에요. 행복한 맛. 행복한 맛이에요. 이렇게 쌈을 골고루 요새 뭐 밖에 나가니까요 당귀부터 시작해서 뭐 신선초에 뭐 상추쌈에 그다음에 K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 선생님. 준비하셔서 같이 잡수시면 돼요. 맛있어요. 아, 야. 이 깡장이 조화롭네. 그쵸? 냉이 향이 입안을 확 퍼져요. 그냥 그 쌈장으로 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약간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면서 부드럽고. 하나하나 재료의 맛이 다 나요. 너무 맛있고 제가 지금 깡장만 먹어봤는데 네. 냉이랑 조개살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죠. 조개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맛도 있죠. 입안 가득 퍼져요. 야,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제 잡수실 때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다음 거 준비할게요. 바로 날콩가루 입힌 냉이국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날콩가루를 준비를 했어요. 날콩가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날콩가루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요거 날콩가루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냉이 손질을 하는데 냉이는 아까 제가 손질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서 소금물에 바락바락 씻은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이렇게 흙에 있는 그다음에 요 붉은 색깔 요 냉이까지 다 잡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요걸 한번 좀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요번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조금 더 크게 자르시죠. 네, 조금 더 크게 썰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큰 볼을 하나 준비하세요. 큰 볼. 네. 큰 볼 하나 준비해서 네. 이렇게 냉이를 넣으세요. 냉이를 이렇게 넣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금방 물에다 세척하고 놨다. 그랬으면은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세척하고 나서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말랐다 냉이가. 그럴 경우에는 냉이에다가 물 스프레이를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기하시냐고. 궁금하다. 네, 빠밤. 자, 이렇게 냈죠. 자, 그랬으면 바로 이보은의 팁 빠밤. 빠밤. 요거요. 바로 날콩가루인데요. 날콩가루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날콩가루를 넣어야지만 훨씬 더 냉이국이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볶은 콩가루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럼 볶은 콩가루를 준비하게 되면 볶은 콩가루가 단맛이 좀 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닝닝하다고 하시죠 어머님들이. 네. 약간 단맛 많이 나서 약간 좀 별로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콩가루를 준비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이렇게. 네. 진짜 이거는 살살 묻혀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야 이 날콩가루가 굉장히 떨어지지도 않고 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잘 묻혀 놓으셔야 돼요. 잘 묻혀 놨으면 이제 국만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대로 한번 그래요? 가볼까요? 네. 자, 제가 요거 북어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요 북어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북어는 이렇게 불을 좀 켜놓고 네. 불이 안 켜지니까 다음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을 좀 켜놓고 여기에다가 이 마른 냄비잖아요. 북어를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이 북어를 그냥 볶아요. 그러면 북어 향에서 훨씬 더 단맛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네. 구수한 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맹물을. 그냥 맹물 부으시는 거예요? 네, 맹물을 그냥 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냥 북엇국이니까 맹물을 그냥 부어주세요. 맹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저렇게 해도 뭐 볶아놓은 북어에서 이미 다 그렇죠. 우러나는 거죠? 이미 다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된장을 풀어주세요. 바로. 이렇게 풀어서 넣으시는구나. 네. 아예 끓인 다음에 끓이면서 된장을 풀어주세요. 이거 깡장할 때 어차피 된장 그렇죠. 꺼내둔 걸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장 풀어주고 여기에다가 요거 국간장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된장이니까 네. 약간만. 그래서 이렇게 끓여요. 그래서 팔팔팔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팔팔팔 끓이면. 요 보세요. 팔팔팔 끓이니까 이렇게 됐죠. 네. 북어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네. 북어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뭘 넣느냐? 딱 이거 넣으면 됩니다. 아까 준비한 냉이 콩가루를 준비하는데 이 냉이 콩가루는요.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이 들어갑니다. 빠밤. 바로 딱 5분만 끓이셔야 돼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날콩가루가 이 된장국 안에 녹아들으면 맛이 없어요. 여기 냉이에 붙어 있어야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바로 끓여 먹는 거예요. 이거는 타이머 맞춰놓고 딱 5분만 그렇죠. 딱 끓이는 게 5분만.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대파 송송송송 썰어 놓은 거 그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맛있겠네요. 요거 되게 맛있어요. 굉장히. 이게 뭔데 이렇게 향이 좋아요? 당글? 당귀예요? 당귀예요. 네.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이가 너무 많이 사그러들지 않도록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거의 5분이 다 됐으니까 요거 소금으로 한 꼬집 간만 딱 맞추고요. 우르르 끓어오르면 바로 이거 건지시면 돼요. 야. 아니 근데 이지영 선배님 쌈을 어디 챙기셨습니까? 쌈을 쓰셨네. 자, 제가 요거 드릴게요. 철규 씨 와서 좀 가져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쌈 좋아. 콩가루 입힌 냉이국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야, 진짜 입안 한가득 이미 봄이 왔는데 네. 저 국을 또 기대가 돼요. 요거요, 국물 너무 많이 오래 끓이잖아요. 그러면 날콩가루기 때문에 금방 넘쳐요. 이 깡장도 그러니까 진짜 꼭 한번 해봐. 시원한 딱 국이었습니다. 불 옆에서 있으셨다가 요거 딱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넘치지 않도록. 네. 야, 정말 냉이 한 상 차려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완전 봄이지요. 완전 봄이네요. 와, 이거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쵸? 날콩가루 향긋하다. 맛이 엄청 맛있어요. 날콩가루하고 들어가니까 또 다른 맛이 나오네. 구하고 그 냉이의 향이 있으면서 향긋하면서. 와, 잠시만요. 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은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인 관계로. 아이고야. 근데 다음 주는 저희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제주도에 가니까 요거 가득이에요. 바로 유채입니다. 뭐 기름도 짜고 나물도 하고 무침도 하고 겉절이도 하고 하잖아요. 유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 2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좋은 요리. 너무 맛있어 말이 생각이 안 돼. 맛있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완전 빠밤입니다. 빠밤. 저는 지금 머릿속에 온통 빨리 끝나고 이거 먹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도 궁금합니다. 문단한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미세먼지와 더해진 황사 때문에 지금 바깥에 보시면 하늘이 부였습니다. 목도 칼칼하게 느껴져서 말하기에 불편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여전한 봄 날씨로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황사가 더해지면서 불편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황사도 이 정도인데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그 밖의 내륙 지역들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이 15도, 전주와 부산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서울과 강원은 맑게 드러납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을 보이면서 막바지 겨울의 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봄맞이 겸해서 냉이 된장국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세한 레시피는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요.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